지난 시간에는 철도 투자의 진정과 경영 안정화의 실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철도의 발전과 동아시아 철도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한국철도가 어떠한 과정을 밟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63년 박정희 정부 하에서 수행된 경제개발 계획의 교통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한국철도는 철도청으로 경영분리되었습니다. 경제개발과 더불어 수송 수요가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에 여객 수송은 1962년 56억 6,900만 인킬로미터에서 1980년 216억 4,100만 인킬로미터로 3.7배나 증가하였고 화물수송 또한 동기간 중 39억 7,700만 톤킬로미터에서 107억 9,800만 톤킬로미터로 2.7배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철도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수송수의 급증으로 오히려 수송난 발생을 피할 수 없어 수송량 강화가 시급히 요청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968년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철도수송은 교통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잃게 됩니다. 철도의 여객시장에서의 쉐어를 보면 1961년 53%부터 1981년 23.6%, 2001년 19.2%로 저하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고속버스는 저렴한 운임으로 경쟁성을 갖추었고 유연한 노선 조정 또한 가능하여 상당 구간에서 철도에 비해 유리했습니다. 화물성은 모터라이제이션의 영향 이외에도 저운임의 연한 해운에 의해 잠식되어 시장 쉐어는 1961년 88.2%에서 1981년 45.6%, 2001년에는 17.1%로 크게 저하했습니다. 한국철도 또한 유연한 정형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모터라이전 시대가 개막하자 철도 시대의 확충과 현대화를 위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통투자에서 철도 투자가 자제하는 비율이 1962년에서 1966년 제1차 경제개혁 60.6%에서 1987년에서 1991년의 제6차 경제계획의 10.1%로 크게 감소하였으면 물론 투자면에서도 수성력 강화가 행해지지 않아 1985년에는 복선율 24.5%, 전력화율 13.8%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과소 투자는 속도, 쾌적성, 접근 용이성 등의 면에서 서비스의 저하를 가져와 수익성 저하의 현상을 낳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유철도로서 운임 인상이 억제되어 한국철도는 1970년대까지 흑자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1980년 들어 적자 경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980년 38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적자 경영을 벗어나지 못해서 누적 손익이 1988년 2,171억 원의 적자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는 1993년 경영 개선 계획에 이어 1997년 7년에서 2001년간 경영 개선 5개년 계획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속철도 사업이 추진되어 2004년 경부선의 개통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자본 비용 증가를 가져와 적자 규모의 확대를 오히려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철도의 구조개혁이 추진되게 됩니다. 1980년대 말 공사가 추진되었지만 철도 민영화안이 마련되어 유럽과 같은 상하분리를 모델로 운영회사와 철도공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민영화를 통해서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다시 운영회사의 공사화가 결정되어 2004년 2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립되어
고속철도 관련 시설 자산 및 운영 자산을 인수하였고 2005년 1월에는 운영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철도는 일반 철도와 고속철도를 포함해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 중이나 2014년 1월에 수석 고속철도 주식회사인 SR이 동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수서역을 기점으로 고속철도를 운영 중입니다. 철도공사의 개혁은 대만철로관리국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전후 고도 경제성장을 물리면에서 지원했지만 경쟁력을 상실로 인해 1989년 이후 민영화 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영화 방안은 계속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다가 2018년 대형 사고의 발생으로 철도 운영의 안정성이 중시되어 공기업 개혁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2022년 5월에 입법원에서 국영 대만 철로 주식회사의 설치 조례가 설치되어 2024년 1월부터 대만 철로 관리국의 공사화가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고속철도는 2007년부터 개통되어 별도의 회사인 대만 고속철로 주식회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식은 공개되었지만 소유 구조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국영기업입니다. 한국과 대만의 구조 개혁에 대해 민영화 방식이 적용된 것이 1949년 이후 일본의 공기업인 일본 구기철도입니다. 교통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은 일본 구기철도도 피해갈 수 없어 신칸센이 개통한 1964년부터 경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경영재건 대책이 1969년부터 4회에 걸쳐 실시되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시행정조사회가 1981년에 설치되어 분할 민영화 방안을 1982년 7월에 답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검토되어 1987년에 이르러 JR 여객 6개사와 JR 화물 1개사의 설립을 보게 된 것입니다. JR 시코쿠와 JR 홋카이도를 제외한 JR 수익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이들 철도에 대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부는 독특한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신궁의 철도 기술은 만천형 기술 위에 소련식 기술이 이전되어 형성되며 제1차 5개년 계획기에는 큰 진전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에 근거하지 않았던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은 철도 부분에 대해서 참혹한 결과를 가졌습니다. 동력군도와 고속철도가 도입된 일본, 한국, 대만에 비해서 철도 기술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특히 소련과의 대립으로 인해 1950년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소련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은 그 후 좀처럼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노동 생산성을 보면 동아시아 철도에서 중국 철도부는 가장 낮은 생산성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개혁 개방이 결정된 이후입니다. 1990년대 중국 철도부는 베이징, 상하이 간 고속철도 건설안을 결정하고 그 준비에 임해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해 2007년부터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을 기술을 모델로 하여 고속철도 차량 제작에 국산화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2018년 말 29,000km를 기록하여 이후에도 고속철도를 계속 건설해서 이미 세계 고속철로의 3분의 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국 철도부는 201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해체가 결정되어 중국 국가 철로 집단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동아시아 철도는 일본형으로의 수렴을 경험하였지만 전후 재편을 거쳐 해외 기술 도입 후 각각의 철도로서 기술적 분기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중국에서는 폐쇄되고 있던 기술 이전이 개혁 개방 후 시작되면서 자본주의 진영의 철도 기술에 대한 집단 학습이 다시 행해지고 글로벌 경쟁을 거쳐 중국 스스로 철도 기술 해외 이전을 시작하게 이른 것입니다. 다만 북한 철도는 경제 개혁을 거부하여
여전히 기술적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고난의 행군 이후 에너지 위기가 가중되면서 정상적인 철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증기관차가 아직까지도 운행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이 달성되어 한반도 횡단철도가 이어지게 된다면 시베리아 횡단철도, 만주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 등을 통해 한국철도는 동아시아 철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철도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철도를 통해 본 동아시아 근현대사 12주차의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이 강의를 통해 한국 경제사와 더불어 동아시아 경제사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